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죠. 자, 총선 참패 정말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장관 기자, 어제 저희 방송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변을 밝혔죠. 취임 107일 만이었는데, 자, 근데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압박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또 이번에도 정치를 그만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등판할 수 있다는 해석, 또 이런 여러 경우의 수 시나리오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계속 하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총선 유세 당시 그리고 어제 굉장히 표정부터 말 톤부터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선거 유세 기간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마지막에 들었는데, 자, 이걸 두고 또 많은 좀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당권 나아가 대권 도전을 그래도 할 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로 끝일 수도 있다, 일각의 주장.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진심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정치적 경로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지난 107일간 정말 자신을 다 소모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107일을 보내왔는데, 선거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퇴 카드를 던진 건데요. 이제 원래 임기가 5월 말이었고요. 6월 1일이면 개원을 하게 됩니다. 5월 말까지는 아마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당을 꾸려가고 6월 1일에 개원하면 22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원구성을 계기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여기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당권 도전은 조금 이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당권은 아무래도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당권을 노리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진들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초점 맞춰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좀 미워하면서도 이번에 또 이렇게 어제 사퇴 변을 밝히면서 또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내부의 말들이 더 좀 뼈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지 못하는 새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따지고 보면 한동훈 체제하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가 상당히 예를 들면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와 선거 과정에서 정치 초보라고 하는 느낌들을 저버릴 수 없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정치인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한 얘기가 예를 들면 민심은 언제나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치 초보들이 겪게 되는 부분 자체가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심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이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총선의 평가는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실패한 192대 108이라는 여건하에서
이것을 몸소 뛰었던 선대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복권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하고 싶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적어도 돌아오라고 얘기할 동안은 본인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를 부르는 것 자체를 매우 머뭇거리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좀 시간을 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뭐 뜸을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까 좀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감이 안 되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책임은 오롯이 한 전 위원장한테 좀 더 씌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혀 뭐 동의 안 합니다. 과연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대구시장은 이게 대구시정에 전념하시면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중앙부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는 거 이거는 내부 총질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뭐 당의 책임 떠넘기고 당은 이제 대통령이 도와준 게 뭐냐 이렇게 책임 공방하면 다 공멸합니다. 지금은 서로 이게 남 탓이 아니고 서로 내 탓, 자기 잘못, 나는 이게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똘똘 이게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면 100석만 넘으면 이게 108석이나 140석이나 170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똘똘 뭉친다면. 근데 이게 분열되면 100석이 와야 되면 여러 가지 게 야당의 공세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스스로 이게 내 탓이다. 자기 잘못이라는 사람은 없고 자꾸 이게 내부에 남 탓으로 이게 총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자유파 보수의 원료로서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강선필 부위원장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이거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화끈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홍 시장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뭐 과거에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그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간 경험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총리로 가시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절반은 동의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절반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말아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때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는 국민의힘 많이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비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자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차라리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은 또 못 가더라고요, 자리에. 그래서 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런 분이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어떤 여론이 크잖아요. 그렇기 국무총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후임? 그러니까 후임 국무총리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내공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은 말 그대로 국민통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요소 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지도자도 했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네. 말로 언급을 하면 꼭 안 되시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직 위원장? 뭐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예. 그냥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어떤 당 밖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또 초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조금 내공이 없으신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조언과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 가장 좀 가까운 인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여당의 구성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한 전 위원장 사태로 좀 국민의힘이 뭐 패인도 여러 가지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패인. 좀 보면은 한 2년 동안 당대표가 5번이나 바뀐 거나 다름없다. 바뀐 거죠, 사실. 당대표든 비대위원이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선거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 당대표가 계속 2년 동안 바뀌어왔고, 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뭐 원톱 체제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입니다만 쭉 선거 전략이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이 큰 그 내홍을 많이 겪었어요. 최초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뭔데 선출은 됐는데 그 이후에 갈등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큰 책임이 있다 봐요. 네. 본인은 이제 계속 양두 구육이다. 또는 이제 윤 대통령은 뭐 로마 독재자 코모두스다. 이런 식으로 내부 분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제 징계가 됐고요. 그러면서 징계가 되면서 여러 이제 비대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지도체제가 바뀐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승리를 못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본인 책임으로 대참패 패배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원래 4년 전에도 이제 103석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승리를 못한 건 맞아요. 승리를 가져왔으면 이게 좋았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뭐 100석이 무너졌거나 80석이 됐거나 이렇다면 이게 책임이 있지만 그냥 현상 유지 내지 몇 석이나 늘었던 거 아닙니까? 승리를 못한 건 아쉽지만 네. 이걸 가지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무 책임을 다 떠넘기고 혼자한테 이게 다 책임지라. 이거는 저는 가혹하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한 위원장도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니 한 2년 정도 스스로 이제 아마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자아 성찰도 하면서 좀 재충전해서 2년 뒤에 다음 대권이나 다시 저는 재도전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현 대표였던 낙마로 인해 시작돼서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서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장기이시자 일단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 후폭풍을 누가 잠재울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인데 뭐 여러 인사가들이 좀 벌써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이 좀 컸던 만큼 그동안 권력 핵심에서 소외가 됐었던 비윤 중진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인물들인데요. 특히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다가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죠. 친윤계 초선들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예고한 최상병 특검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총선 참패 내각 총사퇴하라면서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당권 경쟁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는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강성필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자 관계된 분들은 사견이 들어갈 것 같아갖고 자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 좀 이분들이 해야 좀 수습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친윤이라고 하면은 수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거부감이 더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앞서 국무총리 누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도 제가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 그런 분들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는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람을 거명하기보다도 어떤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각자 주류와 비주류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정당에서는 당대표를 주류가 하면 뭐 조금 중립 혹은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하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리고 또 수도권이 당대표를 하면 뭐 비수도권이 원내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차별화를 뒀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찌됐든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에게 제대로 어떤 고언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에서 후보가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런 것들을 같이 여당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그 대통령실과 각을 서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국민의힘이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분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조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당인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자, 정광재 대변인. 우리 보수정당이 2016년 총선부터 3번 연속 패했습니다. 네. 총선에서 전면패. 원내 1당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122석이 달려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뭐 우리 당을 얘기할 때 이른바 뭐 영남 꼰대당 이런 이미지가 많이 점철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분명히 수도권 정서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나와야 우리 당의 쇄신을 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지금 뭐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런 분들은 다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돌아온 분들이고 선수도 충분히 쌓았고 그동안의 당내 기여도 또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그 당대표는 수도권 정서를 잘 알고 이 수도권의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뭐 혹시나 30대 당선인들이죠. 뭐 김재섭 의원, 뭐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역할론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당 대표는 아니더라도. 당대표는 물론 아니겠지만 네. 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특히 뭐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평가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면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그동안 뭐 건전한 당정 관계와 관련한 얘기도 했었었고 네.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이 기대되는데 그런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